엄마 제발 오지 마세요. 이건 그냥 훈련 사고예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피투성이가 된 게 훈련 사고라고? 대장님, 사소한 일입니다. 부대 명예를 위해 그냥 덮으시죠. 사소한 일? 내 딸이 맞아 죽어 가는데 그게 사소해. 피투성이가 된 딸을 본 현역 쓰리스타 엄마. 그녀는 곧장 부대를 장악하고 군의 어두운 카르텔을 정면으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건 다름 아닌 엄마의 옛 동기, 현역 준장.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국방부와 청와대의 압력까지. 과연 쓰리스타 엄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별 3개마저 걸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군의 썩은 뿌리와 모성의 분노가 맞부딪히는 이야기. 잠시 후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언제나 박선영 대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그리고 강철 장군이라 불리는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죠. 오늘 일정 보고 드립니다. 부관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섭니다. 합참회의, 국정감사 대비보고서, 검토, 신임장교 임관식, 예산심의 회의, 대통령 안보 브리핑. 빼곡히 적힌 스케줄을 보며 선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작 선영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바로 딸 지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대장님. 지훈 소위님께서 면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부관의 말에 선영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딸 지훈이 임관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부대 적응한다고 바빠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선영은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당당한 모습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 지훈이 한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웠거든요.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거친 곳인지,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혹독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온갖 시련들이 딸에게도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장님, 오늘 아침 조간 브리핑 자료입니다. 참모가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여성 군인 처우 개선 방안,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 여성 장교 진급 확대 같은 제목들이 크게 실려 있었죠. 선영은 기사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거든요. 1980년대 선영이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만 해도 여성 장교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 집에서 애나 키우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죠. 밤새 전술을 외우고 새벽까지 체력 단련을 했습니다. 남자 동기들이 술 마시고 놀 때도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주말에도 부대에 남아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포기할 뻔했지만 운명적으로 만난 남편 덕분에 지훈을 낳을 수 있었죠. 남편은 같은 군인이었지만 선영의 꿈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우리 딸이 갈 길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엄마는 너무 강해서 무서워. 어렸을 때 지훈이 한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딸에게 강한 엄마로만 보였을까요? 정작 자신은 매일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너무 바빠서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자문했는데 말입니다. 오전 10시 합참 회의실에서 각 군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마주 앉은 선영의 모습은 당당했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딸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참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동향, 군사훈련 규모, 도발 가능성,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선영의 머릿속에는 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동기들도 다 좋고 부대 분위기도 좋아요. 걱정 마세요.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지훈이 한 말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훈이 진짜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말일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는데 그냥 피곤해서였을까요? 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선영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 내부 결속을 위한 외부 위협 조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긴장 고조는 피해야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선영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문득 지훈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에 불고기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초등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 신나게 말하던 모습. 그때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 부대에서는 잘 먹고 있을까요? 군대 밥이 맛없다고 투정 부리지는 않을까요? 오후 2시 예산심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예산 배분, 무기체계 도입, 병영시설 개선, 수십조 원의 예산이 논의되는 자리였지만 선영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선영이 질문했습니다. 여성 장병시설 개선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편의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지내고 있는 곳도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혹시 불편한 건 없을까요? 오후 4시 신임장교 임관식장에 도착한 선영. 새내기 소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몇 달 전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들도 지금의 지훈처럼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겠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이자 창입니다. 선영의 축사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소중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임관식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 소위가 다가왔습니다. 지훈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체격이었죠. 대장님, 저도 대장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영은 그 소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저녁 7시 마지막 업무인 대통령 안보 보고를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차창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어둠처럼 침침했습니다.
최근 군 기강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만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선영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이 있는 부대는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 9시 마침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운전기사가 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했지만 선영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지훈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텅 빈 방이지만 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육사 교육대 사진, 벽에 붙어 있는 엄마를 닮은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쓴 메모,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강철 장군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매일 밤 내가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룬단다. 내가 부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엄마가 군을 키웠다고 하지만 정작 내 딸 하나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싶어. 토요일에 만날 때까지 너무 기다려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 달빛이 지금 딸에게도 비추고 있을까요? 지훈도 이 시간에 엄마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음 날부터 토요일까지 선영은 면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지만 한편으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국방부를 나섰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길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지훈이 근무하는 부대는 서울 외곽의 한 보병 연대였습니다. 대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이 알려주었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내린 선영의 모습을 본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오늘은 사적인 면회입니다. 선영이 말했지만 부대 전체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죠. 삼성 장군의 방문이라니, 그것도 개인 면회라니 말입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 선영은 부대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어딘지 경직되어 보였어요. 평소 자신이 시찰 나올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듯한 어색한 분위기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연대장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철수 대령, 선영과는 육사 동기였죠. 철수야, 오늘은 그냥 지훈이 엄마로 온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마. 하지만 김 대령의 표정이 어딘지 어둡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아닙니다. 지훈 소희가 곧 나올 겁니다. 면회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약속 시간인 2시가 지났는데도 지훈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는 딸인데 말입니다. 2시 10분, 20분. 시간이 흘러도 지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언제 오나요? 선영이 대기하고 있던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부관의 대답이 어딘지 어눌했습니다. 드디어 2시 30분이 되어서야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본 것은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지훈. 군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핏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으로 퉁퉁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지훈아. 선영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훈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선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세요. 뭐라고? 지훈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선영은 즉시 연대장을 불렀습니다. 김대령, 당장 여기 와. 김철수 대령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뭐야? 내 딸이 왜 이런 상태로 나와야 하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사실은 뭐가? 당장 설명해. 김대령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중에 일어난 가벼운 사고입니다. 가벼운 사고? 선영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가벼운 사고야? 내 딸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격투 훈련 중에. 선영은 김대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격투 훈련? 얼굴에 난 이 상처들이 격투 훈련으로 생긴 거라고? 김대령, 나를 바보로 보나? 이때 부대장인 박동혁 준장이 나타났습니다. 선영과는 육사 동기이면서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였던 인물이죠.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영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뭔 일로 이렇게 시끄러워? 선영은 박동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동혁아, 내 딸이 이 모양이 된 이유를 설명해줘. 아, 지훈이 말이야? 박동혁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말했습니다. 훈련 중 가벼운 사고야. 요즘 신세대 애들이 워낙 약해서 말이지. 옛날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가벼운 사고?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날 때 그녀가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죠. 이게 가벼운 사고라고? 그렇지 뭐.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선영은 지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훈련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보였어요. 주먹으로 맞은 듯한 타박상, 발로 찬 듯한 갈비뼈 부근의 멍, 그리고 목 주변의 손가락 자국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했어. 선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박동혁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 아니야? 우리도 옛날에 신고식 받을 때. 닥쳐.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신고식? 이게 신고식이야? 내 눈을 속이려 들지 마. 면회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삼성 장군의 분노를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선영은 천천히 박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동혁아,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박선영 대장이 아니라 지훈이 엄마로서야. 하지만 내 딸을 건드린 놈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선영아, 진정해. 이건 단순한 사고. 사고?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이런 사고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 이건 명백한 폭행이야. 가혹행위야. 박동혁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증거? 선영이 지훈을 가리켰습니다.
내 딸이 바로 증거야. 이 모든 상처들이 증거라고. 이때 지훈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아,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저기 있는 사람들이. 지훈이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저를. 하지만 지훈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선영은 박동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동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박동혁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나도 오늘 처음 봤거든. 아마 훈련 중에. 좋아. 선영이 끊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내 방식대로 하겠어. 선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군사경찰사령관이죠? 박선영 대장입니다. 지금 당장 수사팀을 파견해 주세요. 긴급 사안입니다. 박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선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찾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선영아, 일을 크게 만들지 마. 군 전체의 명예를 생각해서. 군 전체의 명예? 선영이 박동혁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딸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군이 무슨 명예를 논해? 오늘부터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수사한다. 누구든 상관없어. 면회실을 나서면서 선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혁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잘 들어둬. 내 딸에게 해를 가한 놈들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리고 군법의 엄중함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선영은 의식을 잃은 딸을 병원으로 옮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강철 장군이라 불리던 그녀도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받은 딸을 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5시, 선영은 병원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의 곁을 떠날 수 없었거든요. 지우는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갈비뼈 2개 금, 뇌진탕 초기 증상, 전신 타박상. 의사가 진단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이 정도 상처라면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훈련 중 사고인가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이미 조치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새벽 6시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대장님, 어디 계십니까? 긴급히 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제 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연락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선영은 지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국방부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선영을 맞이한 것은 장관뿐만 아니라 합참의장, 육군참모 총장까지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님 앉으시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서 듣겠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요? 선영이 끊어 말했습니다. 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군 전체의 기강과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선영은 비웃었습니다. 군 전체의 기강과 명예요?
제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나온 마당에 무슨 기강과 명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참의장이 나섰습니다. 대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전체 조직을 흔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딸이 맞아 죽을 뻔한 게 개인적인 감정 문제입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일단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언론에 알려지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운 건 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군 지휘부 아닙니까? 장관이 다시 나섰습니다. 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선영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점검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급한 판단은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녀는 즉시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제가 직접 지휘할 것이며 이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합니다. 대장님, 장관이 제지했습니다. 그런 권한은 제게 있습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 지시 권한에 의거하여 본 사건을 국방기강 붕괴 사건으로 명명하고 특별수사에 착수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영의 결연한 모습에 압도된 것이죠. 장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선영이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장님의 앞길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 소위의 장래에도 협박하시는 겁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적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 기강의 문제입니다.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이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우리 군 전체의 치부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한 개인의 사건? 선영이 웃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제 딸은 단지 피해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선영은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조용히 처리하자, 내부적으로 해결하자 하면서 덮어버리기만 했잖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제 딸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다시 제지하려 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지휘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관련된 사람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대장님, 그러면 군 전체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야 합니다. 선영이 탁자를 다시 내리쳤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수사기관장이죠? 박선영 대장입니다. 지금 당장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주십시오. 대상은 제17부병 연대입니다. 장관이 손짓으로 전화를 끊으라고 했지만 선영은 무시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모든 가혹행위 사건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관련자는 계급 불문하고 모두 조사 대상으로 분류하십시오. 전화를 끄는 선영이 회의실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덮으려고 하실 건지.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장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하지만 책임은 모두 대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당연히 지겠습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책임,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책임 말입니다. 선영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군이 바뀝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저는 박선영 대장이기 이전에 지훈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군인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국방부를 나서면서 선영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썩은 군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전쟁 말이죠. 그날 오후 언론에는 박선영 대장, 특별수사본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군 내부는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고 선영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선영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싸울게.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놔둔 모든 사람들과 싸울 거야. 엄마를 믿어. 월요일 오전 9시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는 군수사기관 요원들과 선영이 직접 선발한 수사팀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수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작업입니다. 수사팀장인 이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일단 피해자인 지훈 소위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단 주변 증언부터 수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지훈과 같은 소대의 김상병이었죠. 21살의 어린 병사는 수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상병, 긴장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상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지훈 소위님은 매일 맞았습니다. 매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특히 박 준장님이 부대에 오신 이후로는. 김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지훈 소위님한테 엄마 별덕 본다면서 집단으로 괴롭혔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나요? 주로 최중희하고 정하사가. 김상병이 이름을 대자마자 수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동혁 준장이 들어선 것이었죠. 뭐 하는 거야, 선영아? 박동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수사? 내 부하들을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고? 부하요?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범죄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혁은 김상병을 노려보았습니다. 김상병, 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김상병이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준장님, 김상병, 걱정하지 마세요. 선영이 김상병을 감쌌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박동혁이 비웃었습니다. 선영아, 이 애말을 믿는 거야? 요즘 신세대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다 가혹행위라고 하잖아. 그러면 제 딸 얼굴에 난 상처들도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그건 박동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선영은 김상병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김상병, 계속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나요? 김상병은 박동혁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지훈 소위님이 여성 장병 권익 보호 교육을 요청한 이후로. 여성 장병 권익 보호 교육? 선영이 놀랐습니다. 네. 부대 내에서 성희롱 발언들이 너무 심해서 지훈 소위님이 개선을 요청했는데 박동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다 과민 반응이야. 군대에서 그 정도 농담도 못하면. 농담?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희롱을 농담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선영은 김상병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당한 거군요? 네. 그날 이후로 지훈 소위님을 고자질쟁이, 엄마 찬스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김상병이 말을 멈췄습니다. 박동혁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뭐죠? 선영이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얼차려를 시켰어요.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굴욕을 주고.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혁 씨, 나가주세요. 증인 진술에 방해됩니다. 선영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선영이 박동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군 전체가 시끄러워진다고. 위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거야. 위에서요?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오후 2시. 김상병의 진술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상병이 갑자기 긴급 전출 명령을 받은 것이었죠. 전출? 선영이 전출 명령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출 담당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부대 사정상 긴급히 필요해서요. 부대 사정? 어느 부대로 가는 겁니까? 강원도 최전방입니다. 선영은 즉시 박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 씨, 김상병 전출이 무슨 일입니까? 몰라.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박동혁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증인을 입막음하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그런 소리를 하지. 선영은 전화를 끊고 수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이중령, 김상병 전출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미 발령이 났고 군 인사 명령을 번복하기는. 오후 4시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 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 소위님 일요일에 맞는 걸 봤습니다. 이 일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명이 둘러싸고. 하지만 그의 진술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긴급 전출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오후 6시 세 번째 증인인 박상병마저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증언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전출 명령이 내려왔죠. 선영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수사팀장이 답답해했습니다. 대장님, 이런 식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모두 인멸되고 있어요. 저녁 8시 선영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수사에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해 공작이라니요? 증인들이 모두 전출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후 9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사 관련 서류들이 모두 분실되었다는 것이었죠. 분실?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담당 부사관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백업도 손상되었다고. 선영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10시, 선영은 병원에 있는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지훈아, 엄마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벽이 너무 높구나. 선영이 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때 지훈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훈아, 정신 차렸구나.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지훈이 잘못이 아니야. 엄마, 그들이 너무 무서워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려면 더 큰 각오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상대하는 건 몇몇 개인이 아니다. 거대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내 딸을 짓밟았고 지금도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벽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화요일 오전 10시, 선영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대장님, CCTV 영상은 어떻습니까? 이 중령이 물었습니다. 이미 확인했는데 해당 시간대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죠. 그럼 휴대폰이나 개인 기기에 남은 자료는요? 그것도 조사 중이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수사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젊은 여성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최은정 중위, 지훈과 같은 부대의 선임이었죠. 대장님, 최은정 중위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최중위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훈이보다 먼저요. 언제부터죠? 박 준장님이 부대장으로 오신 지 한 달 후부터요. 처음에는 저에게 집중되었는데 제가 견디지 못하고 휴가를 자주 내다 보니 타겟이 지훈이로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매일 새벽 2시에 불러내서 얼차려를 시키고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냐면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중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박 준장님이 직접 저와 지훈이를 불러서 너희 같은 년들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망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최중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추행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둘이서만 있을 때 그랬거든요. 다른 목격자는 없나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요. 박 준장님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바로 그때 수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동혁 준장이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들어선 것이었죠. 최중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동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최중위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준장님, 당장 부대로 돌아가. 무단 이탈이야, 이거.
선영이 일어서며 막아섰습니다. 동혁 씨, 여기는 수사기관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수사기관? 박동혁이 비웃었습니다. 내 부하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거짓 증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박동혁은 최중희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중희, 내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대장님이 아시나? 뭐라고요? 선영이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우울증과 망상장애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그러니까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최중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준장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증거 있어? 박동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거 아니야? 선영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동혁 씨, 지금 피해자를 모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해자? 박동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선영아, 너는 이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정신병자의 헛소리를. 나가세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박동혁은 마지막으로 최중희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최중희,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너도 알겠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박동혁이 나간 후 최중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장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부대로 돌아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해 드릴 테니까. 하지만 선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후 3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수사본부를 찾아온 것이었죠. 대장님,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복도에 나온 선영에게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장님,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이 너무 커지고 있다고. 청와대에서요? 선영이 놀랐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겁니까? 대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로 군 전체가 흔들리면, 군 전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썩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장님, 명령입니다.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거부합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장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죠.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군 복무 기록에 대한 조작된 문서들이었죠. 이게 뭡니까? 지훈 소위의 부적응 기록입니다. 정신적 문제, 동료와의 갈등, 상급자에 대한 반항. 장관이 차근차근 읽어주었습니다. 이건 다 조작된 거잖아요. 하지만 공식 기록입니다. 만약 수사를 계속하신다면 이 기록들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더 나아가시면 대장님의 별 3개도 위험할 수 있고 지훈 소위의 앞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지훈이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것이었죠. 지훈아, 왜 나왔어? 아직 안정해야 하는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는 거. 그리고 엄마 자리까지 위험하다는 거. 지훈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뭔 소리야? 지훈이 잘못이 아닌데.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제가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서. 지훈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처럼 되려다 이렇게 됐어. 선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지훈이 의식이 희미한 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강철이 아니라도 돼. 그냥 날 꼭 안아줘. 그 순간 선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철 장군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지훈아. 선영이 딸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장님, 결정하십시오. 수사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딸을 선택할 건지. 선영은 딸을 안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별이 무슨 소용이냐? 이 아이 하나 못 지킨다면.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들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사실도 말이죠. 하지만 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강철이 아니라도 돼. 그냥 날 꼭 안아줘. 선영은 그날 밤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강철 장군이 아니라 지훈이의 엄마로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수요일 새벽 4시, 선영은 병원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니 어렸을 때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예쁜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엄마.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몸은 아프지만 의식은 많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잠깐 깼구나. 아픈 데는 없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어제 한 말. 정말로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말? 수사를 중단하는 것 말이에요. 선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아니에요. 엄마는 옳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야? 엄마가 너무 혼자 싸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엄마는 강철 장군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철 장군이라. 지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무섭고 힘들 때가 있어. 정말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있지. 특히 내가 다쳤을 때. 엄마는 정말 무서웠어. 지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실망시켜서. 뭔 소리야? 지훈이는 엄마 자랑이야. 하지만 저는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맞으면서도 참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아, 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약해 보이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 약해 보이는 용기요? 응.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프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같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훈아, 선영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엄마는 강해지려고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감정도 숨기고, 아픔도 혼자 견디고. 엄마. 하지만 내가 아프니까 엄마도 아프더라. 그제야 깨달았어. 진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구나.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강철이 아니라도 돼. 그냥 날 꼭 안아줘. 선영은 딸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따뜻함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결심했어. 뭐려? 오늘부터 나는 별세 장군이 아니라 지훈이 엄마야. 그리고 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위해 싸울 거야. 지훈이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수사를 계속할 거야. 하지만 방법을 바꿀 거야.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중희 같은 사람들 말이야.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위험해도 해야 해. 우리가 포기하면 또 다른 지훈이가 생길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도움이야. 아니에요. 저도 함께 싸우고 싶어요. 선영은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싸우자. 엄마 혼자가 아니라 지훈이와 함께. 오전 9시. 선영은 병원을 나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생각이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여성 장병 권익보호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대령은 선영의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장님, 사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폐되거나 축소되었죠. 얼마나 많은가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할 겁니다.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선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대령, 협력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선영은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내부에서만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기자님, 이 사건을 보도해 주세요. 하지만 대장님, 군에서 좋게 보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보다는 낫죠. 저녁 6시, 선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로 했어. 우리 혼자가 아니야. 지훈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혼자 싸우는 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변했지? 네.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네, 엄마. 저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선영은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강철 장군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로서 말이죠. 목요일 오전 10시 합동참모본부 작전회의실에는 군 수뇌부와 국방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최고위급 회의였죠.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선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장이 언제 오는 거야? 국방부 장관이 초조해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영이 들어선 것이었죠.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별 계급장도 달지 않은 채였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왜 군복을 입지 않으셨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박선영 대장이 아니라 지훈이 엄마로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선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어제 우리가 한 말씀 생각해 보셨죠? 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영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희생했죠.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꿈들, 때로는 양심까지도 말입니다. 대장님, 하지만 제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 나오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것이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합참의장이 불편해했습니다. 대장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감정? 선영이 웃었습니다. 제 딸의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시는군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박동혁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치고 있었어요. 선영이 왔구나. 오랜만이네. 선영은 박동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동혁 씨, 잘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왜? 선영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뭐야, 그게? 증거입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그리고 다른 여성 장병들에게 가한 모든 일들의 증거죠. 박동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증거? 다 없앴는데. 없앴다고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혁 씨, 당신은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뭘? 선영은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일기장이에요. 최은정 중위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매일 기록해둔 것들이죠. 박동혁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어. 그럴까요? 선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당신이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 문자는 보낸 적이 없어.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중희, 오늘 밤 내무반으로 와.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 선영이 문자 내용을 읽어주자 박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업무상. 업무상이요? 선영이 다른 문자를 읽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건방지게 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이것도 업무상인가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동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장님, 이런 자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겁니까? 신뢰할 만하냐고요? 선영이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떤가요? 선영이 핸드폰을 조작하자 박동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나서냐? 엄마 백 믿고 까불지 마. 이건 어떻게? 박동혁이 경악했습니다. 최중희가 녹음해둔 겁니다. 당신이 협박할 때 증거로 남겨둔 거죠. 박동혁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선영아, 이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 능력이 없어. 불법이라고요? 선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 일들은 합법이었나요? 선영은 탁자를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동혁 씨, 당신은 제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24살 어린 여자아이를 매일 밤 불러내서 굴욕을 주고 몸을 만지고 인격을 짓밟았어요. 그건 군기를 위해서. 군기? 선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성추행이 군기예요? 폭행이 군기예요? 박동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영이 회의실 전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들이 과연 군인다운 일인지. 선영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성희롱, 폭행, 인격 모독.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이래도 개인적인 감정 문제라고 하실 건가요? 선영이 장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박동혁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도 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그래요? 선영이 계급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내죠. 뭐 하는 거야? 전역원을 제출합니다. 선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선영, 삼성 장군으로서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동혁 준장을 군무이탈죄, 부하폭행죄, 성추행죄로 군사법원에 기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군사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죠. 박동혁 준장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박동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박동혁을 보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동혁 씨, 내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 같은 하이에나를 박멸하라는 뜻이었어요. 박동혁이 끌려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선영아, 넌 끝났어. 군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하지만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회의실을 나서는 선영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거든요. 일주일 후, 금요일 오후, 대한민국 전역의 뉴스에는 한 가지 소식이 집중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 전수조사 실시, 박동혁 준장 구속 기소, 여성 장병 보호 시스템 대폭 개선, 선영이 시작한 작은 파도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 곳곳에서는 특별조사단이 활동하고 있었고 박동혁과 관련된 라인의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여온 적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병원에서는 지훈이 마침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어요. 엄마, 정말 군대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짐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응, 이미 전역 승인이 났어. 후회하지 않으세요? 선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군인이셨잖아요. 삼성 장군까지 오르신. 지훈아. 선영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군복을 입은 거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정작 내 딸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인생을 망쳐버린 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선영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엄마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은정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전역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대장님, 아니, 이제 선영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그냥 언니라고 해요. 우리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최중희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영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운 결과죠. 세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말이죠. 언니,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최중희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후 3시, 선영과 지우는 마침내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선영은 당당하게 걸어나갔어요. 박 전 대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전역을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딸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선영은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녁 시간.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찌개, 그리고 된장국까지.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소중했어요. 엄마, 이런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너무 바빠서 이런 소소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엄마는 정말 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따뜻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강하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 같으세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지훈이 덕분이야. 내가 엄마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줬어.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넌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군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요. 좋은 생각이야. 사람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엄마,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거야. 이미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잖아. 한 달 후, 선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며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차별에 맞서고 있었어요. 지훈도 대학에 복학하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모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국가를 뒤흔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가끔 생각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글쎄,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계속 강철 장군으로만 살았을 거야. 정작 중요한 걸 놓치면서 말이야. 그럼 다행인 건가요? 아픈 일이었지만, 아픈 일은 아픈 거야.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진짜 강함으로 말이야.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뒤로는 변화된 세상이 있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박선영 대장의 일기는 끝이 난다. 내일부터는 지훈이 엄마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든든한 어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내 딸의 눈물을 닦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칼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이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는 진짜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어요. 강철이 아닌 사랑으로, 권력이 아닌 용기로 세상을 바꾼 이야기 말입니다.